한의기능영양학회 조선영입니다. 저는 신경통을 관리하는 양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챕터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이제 신경통같이 이렇게 난치성 통증 잘 안 낫고 병원을 많이 여기저기 들리다 보면 환자들이 이미 양약도 한 움큼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고 먹고 있는 양약에 대해서도 한방병의원에 와서도 많이 여쭈시거든요. 또 그 약들을 끊어도 되는지, 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을 복용하면서 한약은 같이 써도 되는지 등등 그런 질문들을 해소하면서 또 한방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기 위해서 가볍게 양약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대한 내용도 엄청 많은데 저희가 이제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이걸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한방병의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주로 하시는 양약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들 질문이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질문과 관련된 약물 종류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물들을 혹시 줄이고 싶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줄이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양약 복용 중인 환자들한테라도 한약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자들 어떤 질문을 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이 통증은 도대체 호전되질 않네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이 통증, 이런 거 자체가 벌써 신경통인 걸 의미하죠. 자, 신경통의 특징적인 통증 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통이라는 거는 진통소염제로 다스려지는 통증과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그 다음 통증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라면서 조금 더 센 거라 그러면서 보통 설명을 하고 뉴론틴을 많이 처방을 합니다. 이거 성분명은 가바펜틴인데 환자가 이 약을 받아와서 집에 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항전간제라고 쓰여 있어요. 전간이 뭔지 또 검색해봤더니 간질인 거죠. 아니 이런 약 먹어도 되나? 환자는 아니 의사가 왜 나한테 간질약을 줬지? 내가 간질인가? 봤더니 많은 통증에 이런 항전간제를 쓰는 게 나오죠. 왜 통증에 간질약을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뉴론틴을 복용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 가서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랬더니 항우울제도 처방을 해줬다는 거예요. 환자는 아니 내가 우울증인 건가? 우울증인 것 때문에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환자는 신경통으로 아픈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항전간제, 항우울제 갖은 약을 병행하는데도 통증이 가라앉는 건 잠깐이고 계속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줬대요. 정말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나 이런 약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환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묻기도 합니다. 신경통으로 병원 처방약을 먹은 지 1년이 넘었는데 통증은 줄어들긴 한데 문제는 점점 살이 찐다. 이거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럴 때 살 뺄 수 있는 건지, 이럴 때 찐 살들, 약부작용으로 찐 살들은 어떻게 빼야 되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환자가 이 신경통 약들을 다 끊고 싶대요. 다 못 끊더라도 줄이고 싶다 그래요. 병원 가서 얘기했더니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혼자 줄이면 안 된다. 이러고. 그래서 혼자 몰래 끊어봤는데 정말 너무 아파서 다시 먹게 되었다. 이 약 평생 먹어야 되나? 줄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등장하는 약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약들을 처방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일단 신경통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통증 범위가 근육, 인대, 관절, 여러 가지 통증 부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신경통, 신경병증성 통증인데 이게 신경병증성 통증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도 하고 임상 검사도 하고 스크리닝 툴을 써서 이게 신경통인지 아니면 신경통 밖의 범주의 통증인지를 감별합니다. 여기에 이제 평가 도구들이 Numeric Pain Rating Scale이나 Profile of Mood State, Mood, Pain, Depression, Anxiety, 그러니까 우울, 불안, 기분, Pain 이런 것들, 통증을 체크를 하는데 이런 스케일을 써서 이 사람이 혹시 정신질환에 가까운 건가? 또는 페인의 정도는 어떠한가? 페인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신경통인가? 아니면 신경통 플러스 기분, 수면, 삶의 질 저하를 동반하고 있는 건가? 또는 신경통 외 밖의 범주에 다른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통이라고 생각이 들면 약을 처방을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first line, second line, 그다음 뭐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또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3단계로 심플하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들이 조금씩 다르냐면 신경통이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신경통 진단이 까다로워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first line에 치료하는 약물의 종류입니다. 일단 국소, 뭐 패치나 이런 국소약을 쓸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첫 번째 약은 바로 이겁니다. 가바펜타노이드 또는 가바펜티노이드라고 하는 약물 종류인데요. 가바 약물이란 뜻입니다.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을 컨트롤하는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TCA. 이거는 사망계 항우울제, SNRIS는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요 세 가지 계열의 약물을 주로 1차 약으로 선택을 합니다. 보통 1차 약으로 선택할 때는 약을 한 가지 정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하는 일은 처음에는 안 하고 처음엔 한 가지 약 정도를 4에서 6주 정도 먼저 써보다가 안 되면 추가를 하게 됩니다. 통증이 도저히 가라앉질 않아요 하면 이 약들을 한꺼번에 콤비네이션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는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약한 오피오이드 약물을 추가합니다. 이런 신경통 외에 무드, 그다음에 뭐 수면, 삶의 질 이거가 문제가 있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재활, 심리, 뭐 수면 훈련, 그다음에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서 케어를 받도록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약을 쓰는데도 안 듣는 환자들이 있죠. 꽤 많아요. 신경통 한번 발생하면 뭘 해도 안 들어서 병원을 바꾸고 갖은 뭐 MRI 검사를 다 하고 이래도 컨트롤이 안 돼요. 검사한다고 통증이 컨트롤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선택하는 약물들이 항우울제 중에 SSRI, 세로토닌,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안티컨버전트 항경련제, 그 다음에 NMD 안타고니스트 이런 약물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터벤션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신경 차단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요새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기법 중에 뉴로 모듈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통 컨트롤의 뉴로 모듈레이션 방법으로는 전기자극술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가이드라인 조금 심플하게 정리된 걸 보면 역시 퍼스트 라인에는 가바펜틴 그리고 SNRI 그다음 TCA 약물을 사용을 합니다. 세컨 라인에 가서 잘 안 들으면 프레가발린 그다음에 트라마돌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다 섞어 쓰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스트롱 오피오이드를 처방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이 계속 추가가 되죠. 지금 이걸 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신경통만을 위한 약은 아니죠. 이 약들은 사실은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나 뭐 이럴 때 쓰는 약들인데 이걸 신경통에 쓴다는 얘기는 신경통만을 위한 약이 그동안 없었다. 그래서 신경에 작용하는 약들을 총동원해서 써보다가 통증이 호전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경구약 외에도 뭐 국소로 플라스터라든가 텐스 치료라든가 캡사이신 패치, 그다음에 보톡스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신경통 환자 중에 보톡스를 맞고 오셨는데 그걸 맞고 나서 잠깐은 괜찮았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신경통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는 더 방법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신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하는 약물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약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파라시타몰입니다.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고 이건 뭐 신경통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통증이 나타나면 일단 이거부터 쓰는 거죠. 뭐 월경통에도 쓰고
두통이 생겨도 쓰고 감기가 걸려도 쓰고 이런 파라시타몰입니다. 메커니즘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작용 기전이 좀 여러 개라고 여러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통증과 관련된 기전은 칵스 효소를 억제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칵스 효소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과 관련된 효소인데 얘네들을 억제하니까 이제 통증을 같이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경병증의 약효는 제대로 많이 조사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신경병증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된 바는 없지만 그냥 이게 신경병증으로 인한 통증인지 무슨 통증인지 알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1차로 선택하는 약물입니다. 상품명 타이레놀이죠. 코비드-19 백신을 맞고도 막 아프면 일단 파라시타몰, 타이레놀을 먹는 걸 추천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먹으면 많이 이걸 먹고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이걸 먹고도 통증이 남는다.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환자들이 너무 깨질 듯이 찌르듯이 아팠는데 약간은 가벼워졌는데 이 파라시타몰을 먹고 약간은 가벼워졌는데 찌르는 듯한 자국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저릿저릿해요.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염증과 신경병증이 같이 겹쳐 있는데 염증은 좀 더 가라앉았고 신경병증이 여전히 남아서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시타몰을 먹고 통증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런 양상을 보고도 이게 신경통인지 그냥 일반 뭐 염증성 통증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라시타몰은 뭐 600mg짜리를 뭐 6개 이상 먹지 마라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용량 복용 시 간독성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시타몰하고 간에서 대사를 많이 하는 약물들은 좀 같이 병용하는 걸 조심하라고도 하죠. 워낙 많이 쓰여서 워낙 많이 먹지만 또 그래서 여러 약들과 병용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가 간독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라시타몰을 장복했거나 좀 많이 먹는 환자라고 하면 AST, ALT 증가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약물 과민 반응은 소화기나 피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진통소염제가 바로 엔세이드입니다. 엔세이드는 칵스1, 칵스2 효소를 블럭해서 역시 똑같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서 통증을 줄이는 그런 기전입니다. 엔세이드도 엄청 많이 쓰죠. 이것도 이게 신경통인지 무슨 통증인지 모를 때 첫 번째로 선택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상품명의 약물이 있고요. 소화도 뭐 해열 진통 이런 목적으로 쓸 때 소화들 브루펜 시럽 쓰죠. 그것도 바로 이 엔세이드입니다. 역시 신경병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데 일단 통증 발생하면 쓰게 되고 이걸 먹어서 약간은 줄었는데 통증이 찔찔하다, 찌른다, 번쩍한다, 깜짝 놀라게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면 이게 신경통이구나 이렇게 감별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 어떤 약물을 먹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죠. 그래서 환자들이 엔세이드인지 파라시타몰인지 그런 성분명까지는 기억은 못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는데 통증이 약간 줄었는데 여전히 찌르는 통증이 남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통소염제를 사서 먹었겠구나. 그랬는데 통증이 남은 걸 보니 이게 신경병증성 통증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토리 테이킹, 기억력 체크를 할 때 약 복용력도 같이 꼭 체크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엔세이드의 세이프티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성 궤양입니다. 장복할 때 나타나고요. 잠깐 먹을 땐 괜찮습니다. 또 이제 어떤 환자분이 엔세이드 약물 검색하고 왔는데 뭐 부작용을 보니까 소화기 위에 빵꾸가 뚫린대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근데 한 번 먹으면 안 뚫리고요. 이제 보통 소화기 트러블이 나면 뭐 엔세이드 약물을 2주 이상 꾸준히 계속 고용량을 먹을 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복할 경우에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출혈 위험도 있고요. 더불어 당연히 불편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본격 신경병증성 통증에 쓰는 퍼스트 라인 약물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프레가발린입니다.
사실은 더 오래되고 근거도 많은 약물은 뉴론틴인데요.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성분명 약물인데 요새는 이 뉴론틴, 그러니까 가바펜틴의 부작용을 많이 개선한 프레가발린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고 오는 약들 보면 프레가발린이 많아요. 프레가발린은 어떤 작용을 하냐? 신경통을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 신경통의 원인을 신경이 흥분해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아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신경 흥분과 관련된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약인 이 프레가발린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게 이제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거니까 항경련, 신경이 흥분하면 경련을 하고 이제 이상 감각이 생기고 발작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억제하는 프레가발린을 원래 이제 경련에 썼는데 보니까 신경통도 이게 신경이 흥분돼서 나타나는 해인이구나. 그래서 프레가발린을 써봤더니 신경통도 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약인 프레가발린을 신경통에도 쓰게 된 것입니다. 프레가발린은 이제 칼슘 채널을 억제해서 여기 보면은 익사이테토리 뉴로미터, 그러니까 흥분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서 글루타메이트, 노르에피네프린, 서브스탄스 P, 이런 것들을 억제를 해서 이제 신경 흥분을 떨어뜨리니까 신경 흥분을 조절하니까 신경이 안정되고 페인이 조절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가발린도 이제 제일 첫 번째 약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직은 가바펜틴만큼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수준은 낮지만 더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가바펜틴, 뉴론틴보다는 좀 요새 처방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명은 리리카라고 하는 거고요. 환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저 리리카 먹어요. 자, 프레가발린 세이프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뉴론틴보다 가바펜틴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비슷한 아무래도 칼슘 채널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인데요. 주요 부작용은 구역감, 식욕부진, 졸음, 무기력증, 입이 마르는 증세입니다. 더불어서 오는 게 혈관 부종, 체중 증가, 식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경통약 먹고 살쪘어요 하는 게 바로 이 프레가발린입니다. 또 만약에 신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부전이 있으시다거나 만성 신질환이 있어서 크레아티닌 비유엔을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프레가발린을 투약할 때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양방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거라 신기능 장애 환자한테는 프레가발린 투약을 할 때 용량을 좀 낮춰서 투약 간격을 좀 넓혀서 이런 식으로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가발린을 먹고 좋으면 계속 많이 먹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오남용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유명한 약인 가바펜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바펜틴도 똑같습니다.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경통을 제어하는 건데요. 그래서 역시 칼슘 채널의 알파2 델타1 서브 유닛을 억제해서 신경통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역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통, 신경병증 1차 선택 약물이고 가장 연구가 많고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오래돼서 근거가 많아진 겁니다. 오래된 약들은 계속 연구를 많이 쏟아내니까. 처음 처방한 가바펜틴의 효과가 없을 때는 가바펜틴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안전성 이슈가 좀 중요한데요. 졸음, 어지럼증, 피로감, 운동실조, 주의력 저하입니다. 사실 환자들이 이 약을 끊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핵심은 주의력 저하나 운동실조, 어지럼증, 피로가 많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통증은 줄어드는데 너무 피곤해져요. 너무 어지러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도 하세요. 또 역시 가바펜틴도 말초 부종, 체중 증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외 호흡곤란 등등도 있어요. 이 가바펜틴은 트라마돌과 가바펜틴을 이제 같이 쓰는 경우는 세컨 라인이나 서드 라인에 잘 안 될 때 이런 약들 같이 병을 하는데 이때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약물 의존, 그다음에 중독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가바펜틴, 트라마돌 이런 약을 같이 처방받아서 오는 경우에는 되게 환자 열심히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환자한테 그러다 이런 약 쓰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환자들은 이 약 큰일 나요. 라고 하는 순간 덜컥 겁이 나고 약을 끊으면 진짜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거든요. 오죽하면 의사가 트라마돌과 가바펜틴을 같이 처방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경우 이 환자 되게 어려운 상태구나 이제 알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약에 이미 의존성이 생긴 환자라면 약을 줄일 때도 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이나 신질환 환자들의 경우는 용량과 투약 간격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지 않게 잘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 3환계 항우울제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여기 보면은 노르에프네프린과 세로토닌을 조절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또 특징적으로 기분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통 환자들이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 TCA 약물을 같이 병용을 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신경통에 퍼스트 라인 테라피로 사용이 되고요. 또 가바펜틴과 같이 사용을 하면 신경통도 억제되고 통증 때문에 무드가 떨어지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같이 해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CA 약물에는 종류 아미트립틸린 제일 많이 쓰죠. 무슨 틸린 이렇게 무슨 아미 이렇게 끝나면 이게 TCA 약물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TCA 약물 주요 부작용은 어지럼증 그리고 체중 증가가 있습니다. 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기력해지고 허약해지고 또 말초가 붓는 증세도 있습니다. TCA 약물은 항부정맥제 복용자, 그러니까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또는 항콜린성 반응이 잘 나타나는 사람, 콜린 신경전달물질 굉장히 예민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노인의 다제 약물의 복용. 노인은 일단 약물을 되게 많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 이 3환계 항우울제가 들어가서 심장 기능에 영향을 줄까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다른 항우울제 중에 하나 SNRI 계열 약물입니다.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둘록세틴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리업테이크를 억제를 해서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에서 모두 세로토닌 관련한, 그다음에 아드레나진 관련한 리셉터들과 이제 반응을 해서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페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역시 신경변증에서 근거가 꽤 많은 first line therapy 치료제로요. 그다음에 가바펜타노이드 여기는 뉴론틴이나 아니면 리리카,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과 같이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둘록세틴이 있고요. SNRI의 세이프티 이슈는 역시 구토, 식욕부진, 변비, 성욕불감증입니다. 이 변비가 또 사람을 되게 괴롭게 하죠. 그래서 변비가 있으니까 이 약을 끊어야 되나? 이제 이 약을 끊으면 신경통이 확 다시 올라오니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유산균이라든가 섬유소를 많이 먹는다거나 이런 걸 추천을 하게 됩니다. 신장의 간장의 환자 투여시 용량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쭉 보듯이 이 신경계 작용 약물은 신장, 그다음에 간 이런 데 대사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신경계 약물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꼭 간이랑 신장 관련한 수치들을 혈액검사 통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만약에 환자가 너무 체열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는 환자한테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간이랑 신장 기능 모니터링하는 검사를 하는지 등을 여쭤봐서 그 결과를 가져오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갑자기 중단할 경우 withdrawal syndrome,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엄청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약을 먹고 있을 때 이 약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 약을 당장 끊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항우울제 SSRI입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너직 액티비티를 늘려서 통증을 조절을 하는 건데요. 신경병증의 근거 수준은 낮지만 third line, 정말 이제 막 한 4주, 6주 가바펜틴 혼자 써보고 뭐 TCA나 뭐 SNRI 써봤는데 안 돼서 두 번째 다 걔네들 혼합해서 써보다 그래도 안 되면 SSRI까지 한꺼번에 써보는 처방입니다. 에시탈로프람을 가장 많이 쓰고요. 뭐 이 에시탈로프람은 뭐 신경통은 아니라 뭐 가진 데 많이 쓰죠. 뭐 수면 이상, 뭐 우울감,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우울제입니다. 세이프티 이슈는 구역, 변비, 구갈,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약들을 토탈리 한꺼번에 쓰게 되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해서 사람이 쭉 가라앉아서 이제 심장에도 영향이 올 수 있고 하니까 되게 주의가 필요하고요. 역시 SNRI랑 마찬가지로 SSRI도 이 세로토닌의 리업테이크를 이니비터 하는 것들은 약물이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엄청 세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QT 간격, 그러니까 심장 리듬의 간격을 연장시키게 되면 이제 갑자기 경색이나 이런 심장에 확 어택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과 병행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라마돌입니다. 트라마돌은 위크 오피오이드죠. 오피오이드 중에서 제일 초기에 써보는 약물입니다. 뭘 해도 안 될 때, 다른 걸로도 안 될 때 트라마돌을 같이 병용을 해봅니다. 뭐 기전은 오피오이드 어거니스트, 그리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업테이크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통증을 조절을 합니다. 주로는 세컨 라인인데 통증이 너무 극심하고 완전히 막 쏘듯이 찢듯이 이렇게 아프면 퍼스트 라인에도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꽤 심한 신경병증성 통증, 뭐 여기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또는 포스트 헤르페틱 대상포진이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이후에 나타나는 후유증 신경통, 그다음에 캔서 관련한 신경통에 트라마돌이 사용이 됩니다.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이 트라마돌을 먹을 때는 간 손상의 우려가 있고요. 이건 오피오이드이다 보니까 의존성, 남용,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SLI나 TCA 같은 항우울제랑 병용할 때는 발작 위험 조심해야 되고요. 마오 이니비터와 병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안티컨버전트 약물 중에 카바마제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온 약물이고 경험적으로 발견된 약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전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도 경련 발작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고서 계속 쓰여왔는데 사실 부작용도 되게 많은 약입니다. 기전은 완전히 밝혀져 있진 않고 시저와 관련된 소듐 채널을 이니비터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카바마제핀이 들어가면 도파민의 턴오버나 그다음에 가바의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약간 매닉 현상 또는 우울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마제핀도 보통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될 때 같이 병행을 하는 약물입니다. 신경통의 근거 수준은 낮고 third line,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그 수준에 갈 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카바마제핀 정말 모니터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려해서 살펴야 될 부작용도 많은데요. 자살중독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간 신장 기능 꼭 같이 봐야 되고 이거는 면역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백혈구 감소증 봐야 되고 말초가 붓고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바마제핀을 먹으면 모두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요런 이 어떤 뭐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에 약을 작용을 하다 보면 이게 혈관 탄력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혈관벽이나 혈관 탄력에 영향을 미쳐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게, 혈관 내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민감하게 몸에 작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말초 부종이나 체중 증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혈관 탄력이 약하신 분들.
원래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은 혈관 탄력이 건강할 테니까 잘 안 올 텐데, 이제 운동 많이 안 했고 혈관 탄력이 약하고, 아니면 타고나게 혈관 탄력이 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 카바마제핀에, 또는 아까 언급했던 프레가발린, 그리고 가바펜틴, 이런 약들을 먹고 말초부종 체중 증가가 올 수 있습니다. 카바마제핀을 먹으면 되게 어지럽다고도 하고 졸리다고도 하고 쭉 깔아앉아요. 시야도 혼탁해지고 눈이 시큰거려요. 이런 표현도 쓰세요. 이런 세이프티 이슈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약을 먹고 있으면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약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약 때문에 나타나는 체중 증가나 말초 부종이나 이런 거면, 어지럼증, 시야 혼탁이라면 약을 줄일 수만 있다면 좀 개선의 여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서 이런 양약들을 줄이면서 사실 또 다른 보조적인 방법들이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병행하고 약을 줄이는 스케줄도 봐야 되고, 그래서 환자 볼 때 고려할 게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래도 안 될 때 또 쓰는 약 하나, NMDA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이거는 글루타메이트 액션을 줄이는 NMDA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건데요. 이 약은 좀 사실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하고, 언제 쓰는 주로 약이냐면 사실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치료제입니다. 미만틴이라고 하는. 그래서 좀 사이드 이펙트 이슈도 되게 많아요. 어찌됐건 신경통에 대해서 근거 수준은 낮지만 뭐래도 안 될 때 고려하는 약 중에 하나긴 합니다. 주요 부작용, 졸림, 어지러움, 균형장애, 변비, 간수치 상승, 두통 등이 있고요. 다른 신경계 약물과 병행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신경통 환자뿐 아니라 이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도 NMDA 안타고니스트 약을 먹을 때 다른 신경계 약물을 한꺼번에 엄청 많이 먹어요. 중등도 이상의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증이나 아니면 수면장애나 이런 경련,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안티컨버전트, SSRI, SNRI 다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이제 끝판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는 오피오이드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이 통증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죠. 오피오이드 리셉터가 이제 통증 관련한 기전 중에 아주 강력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먹으면 진짜 통증도 바로 없어지고, 기분도 확 좋아지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엄청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조절되지 않는 신경통의 마지막 치료 약물이고,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외과적 인터벤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계통의 약물들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몇 명 봤어요. 이 약들까지 쓰고 계시는 신경통 환자들, 특히 복합통통 증후군 이런 경우들은, 섬유성 근통 환자들 이런 경우는 이 오피오이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환자가 진짜 통증만 그냥 겨우겨우 살 만큼 조절이 되는 거지, 몸이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약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되게 다른 부작용도 많아서 삶의 질 엄청 떨어지죠. 그래서 환자들이 진짜 진심으로 이 약들을 끊고 싶어 합니다. 세이프티 이슈는 이제 변비, 졸림, 구역, 구토, 호흡 억제 이거 중요하고요. 선망, 한시,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 의식 혼탁이 나타납니다. 제일 문제는 이러다 내성 의존성 중독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좋은 이제 의료진을 만나서 치료를 잘 받고 그다음에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분이나 수면에도 다 같이 영향이 있거든요. 걔를 케어하는 사이코세라피,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치료 이런 것들 같이 꼭 병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앞서 환자들의 질문 내용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약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자, 파라시타몰이나 엔세이드 같은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이 통증은 호전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진통소염제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잘 억제하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이 흥분되어 나타나는 통증에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칵스1, 칵스2 그런 효소를 억제를 해서
이제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통소염제 계통인데, 이 신경이 흥분되면 뭐 칼슘 채널이나 소듐 채널의 이제 그 조절이 잘 안 돼서 이제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는 이 진통소염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통소염제가 작동하지 않는 통증이다 이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이미 신경병증으로 인한 통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경병증성 통증이구나. 이걸 하나 정보를 얻고, 또 환자한테는 이게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게 원래 염증성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약으로만은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약국에서 소염제, 뭐 해열제 이런 거 먹었는데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아서 한의원에 왔어요. 이러면 그 환자가 신경과나 뭐 이런 이제 신경통을 치료하는 그런 양방과를 돌지 않고 와도 이게 신경통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침치료나 또는 한약을 병행을 해서 신경통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통소염제를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뉴론틴을 처방해줬어요. 검색해보니 항정관제라고 써있는데 약 뭐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정관제는 뇌전증, 간질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경련을 가라앉히는 약물에 대부분 다 항정관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정관이 꼭 간질에, 뇌전증에 국한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요. 이 신경통이라는 건 신경에 손상이 생겨서 신경이 흥분되어 경련이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흥분을 억제하여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항정관제를 처방한다. 그래서 이 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약 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환자는 정말 이 약이 엄청 나쁜 약인가 하고 꾹꾹 참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참으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약 먹고 침 맞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참게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저는. 그리고 통증이 잘 제어되지 않아서 막 참느라고 기운이 너무 빠져도 사실 신경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런 약을 병행할 수 있다 얘기를 해줍니다. 통증에 왜 간질약을 쓰는 건가요? 앞서 설명했듯이 항정관제라 해서 그게 간질만 치료하는 약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또 뇌전증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경련을 가라앉히는 약물에 항정관이라는 표현을 붙이고요. 신경통은 신경에 손상이 생겨 신경흥분으로 인해 경련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으로 신경흥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정관제를 처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뉴론틴, 가바펜틴을 복용했는데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니 병원에서 항우울제도 처방해줬어요. 저 우울증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통 치료제가, 즉 신경통만 치료하는 치료제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신경작용 약물에서 신경통을 관리할 수 있는 약물을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항우울제들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우울제 라인 중에 SNRI나 SSRI, TCA 같은 계열의 약물을 신경통에 써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우울제를 병행한다고 우울증인 건 아니죠. 우울증인 건 아니고.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항우울제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우울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나중에 이 약을 끊으면 계속 우울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이제 신경통 환자들은 병이 오래되면 그냥 너무 아프니까 우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픈 게 좋아지면 우울감도 좋아져요. 그래서 아픈 게 회복이 되면 뭐 우울증에 걸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신경통으로 아픈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항정관제, 항우울제를 병행했는데도 통증이 안 가라앉아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주네요. 저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하실 때요. 즉 마약성 진통제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환자 엄청 고생했고 의사도 고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 갈 때는 벌써 약을 몇 번을 바꾸고 추가하고 그럴 때마다 환자들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런 약 먹어도 되냐고 아마 의사도 엄청 질문에 시달렸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신경통이 1차, 2차, 3차 치료까지 갔는데 약효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약이 들어가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고 이 약이 이렇게 환자분을 망치려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요. 또 이 질문에 나오는 환자 같은 경우는 신경통으로 아픈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약이 확 이제 많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신경통이 엄청 빠르게 악화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신경통의 원인은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자기 생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라든가 과로라든가 아니면 영양 결핍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제 빠르게 보완을 해줘야죠.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라면 그걸 잠깐 쉰다거나 과로라면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영양 결핍이면 특정 결핍된 영양소들을 좀 보충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호전이 되게 좀 도와줍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악화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약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6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살이 찐다. 이 약들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약들 체중이 증가하는 건데 그럼 약을 끊어야 되냐? 약을 끊으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시죠.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들도 췌장의 칼슘 채널에 영향을 주어서 저혈당이 생기게 하는데 이를 보상하려고 식욕이 증가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신경원분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이게 혈관 확장을 유발해서 원래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혈압약에도 있죠. 혈관을 좀 확장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비슷한 작용으로 체액 저류가 생겨서 붓고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 때문에 생긴 이런 체중 증가나 부종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오셔서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체중을 좀 조절하고 싶은데요 하면 일단 살을 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 목표고요. 그리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천천히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혈당이 생기는 걸 좀 방어해 주는 게 뭐죠? 바로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근육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결국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혈당이 조절이 돼야 식욕이 조절이 되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식욕 조절한다고 마황 같은 약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신경통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이 신경계 작용 약물들은 간에서 많이 대사한다 그랬잖아요. 간 수치도 올리고 마왕이랑 시너지가 생겨서 간 수치가 더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조절할 때 간 기능을 도와서 간에서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쪽에 어떤 체지방 배출을 촉진을 해야지 마황으로 식욕을 떨어뜨려 가지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이어트 하듯이 하는 거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붓고 그러니까 혈관 확장을 유발해서 막 붓고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도 혈관이 탄력이 좋으면 이렇게 혈관 안에서 막 저류가 생겨 가지고 밖으로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탄력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 운동이라서 근육이 강화되고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서 혈관들이 증가하고 혈류가 좋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혈관 탄력이 좋아지니까 사실은 되게 장기적인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자. 일단 더 늘어나지 않게 하고 그다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천천히 줄일 수 있게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쪘으니까 양약 다 중단하고 다이어트 한약 쓰시죠 하면서 가면 신경통 관리도 안 되고 그동안 이런 신경계 약물들을 먹어서 몸이 많이 변화한 것들이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켜서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복용약물을 줄이는 방법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이 약물이 계속 늘어나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또 실제로 늘어나면 부작용이 속출을 하고 또 삶의 질이 약물 때문에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개념들,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성 개념입니다. 내성, 드러그 톨러런스. 약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죠.
내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약의 효과가 점점 없어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신경이 약물이 이렇게 막 계속 뇌신경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야 될 반응이 빨리빨리 안 나타나고 이게 덜 강하게, 즉 줄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통 약물을 장기간 고용량 복용했을 때 내성이 나타나고 상용 용법 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바펜틴 처음에는 하루 한 번만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2번, 3번 먹어도 안 들어요. 약효가 이제 내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효가 없다 보니 통증이나 불편 증상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사람은 느끼게 되죠. 내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물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 신경계 약물에. 그리고 이제 약효가 안 나타나니까 약물 용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이 계속 추가가 되죠. 여러 가지.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되니까 점점 더 괴로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약물을 함부로 혼자 오남용하면 또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내성이 생기니까 전문가의 진찰 후에 꾸준히 스케줄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랑 상관없이 진짜 약을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점점 더 약들이 추가되고 더 괴로워지고 하는 거죠. 중독 개념은 뭐냐면요. 이 약이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경통 치료제에 중독되는 경우는 그 치료 초기, first line, second line 정도에선 나타나지 않는 편이고요. 가바펜티노이드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 SSRI, SNRI 같은 약물들은 중독을 유발하진 않아요. 중독 유발 우려 약물은 바로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일 때는 중독을 모니터링 해야 돼요. 앞에서 트라마돌을 할 때도 트라마돌 같은 경우도 위크 오피오이드잖아요. 트라마돌만 먹을 때는 잘 중독이 나타나지 않는데 얘를 다른 약이랑 병용을 하면 이 트라마돌의 작용력이 세져가지고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 약물 들어갈 때 중독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withdrawal syndrome, 금단 증상입니다. 약을 복용한 걸 중단하고 나서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 약물 중단 후 12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작되어 최대 10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환자가 가바펜틴을 먹고 있었어요. 저 약을 꾸준히 먹다가 한 번 모르고 빼먹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저 약 이대로 끊어도 되나 봐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게 금단 증상이에요. 가바펜틴의 금단 증상에는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불면, 불안 같은 것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약을 끊고 나서 갑자기 밀어닥치는 통증과 불편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금단 증상을 강하게 겪고 나면 SSRI나 SNRI 같은 경우도 좀 심하게 온다 그랬죠. 그런 걸 겪고 나면 이제 무서워서 약을 끊지를 못하게 되고 약을 끊는 스케줄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약을 줄이는 과정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서, 반응 정도에 따라서 임상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통 가바펜티노이드나 SSRI 같은 경우는 한 1, 2주 사이에 테이퍼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먹은 지 한 1년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1, 2주 안에 해볼 수 있고요. 고용량으로 더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한 달에 걸쳐서 테이퍼링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제일 어려운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4주마다 약 복용량의 5%씩 또는 20%까지 조금씩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는데 테이퍼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테이퍼링이 잘 되려면 통증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1, 2주 잘 지내다가 이제 완전히 끊어도 될 것 같아요 하는 순간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면 다시 이 약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 하는 요 약물 외에 대체 요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체제가 바로 한약, 또 침치료, 뜸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줄일 때는
이거 외에 다른 지지를 할 만한 다른 요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해결하지 못한 질문 좀 더 볼게요. 신경도 약을 끊고 싶은데 혼자 하지 말라고, 혼자 끊으면 큰일 난다고, 혼자 정말 끊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 금단 증상이 온 거죠. 먹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약 복용을 한 번에 중단하시면 통증이 확 증가하여 힘들고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할 위험만 높입니다. 통증 관리를 하는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면서 여기서 다른 치료법을 저희가 권하는 건 침, 뜸, 한약, 물리치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 2주 사이에 천천히 중단해 볼 걸 권하고요. 또 1, 2주 안에 다 안 되면 조금씩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양약 복용 중에 한약이 필요한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임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니까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레퍼런스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더 필요한 내용들이, 한약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론틴이나 리리카를 먹고, 즉 1차 치료약에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번 한약을 병행을 해서 더 양약이 추가되지 않게 하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환자들한테 권해봅니다. 이 약들이 이제 추가되면 될수록 사실은 삶의 질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병행을 해서 이제 더 약들이 추가되지 않게 하는데, 그럼 환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하길래 더 추가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약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이미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약들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궁금해 하세요. 사실은 양약은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신경 흥분을 억제해도 신경 손상이 계속 있거나 신경 손상이 계속 유발 중이라면 흥분을 가라앉혀도 또 흥분되고, 흥분을 가라앉혀도 또 흥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손상이 회복되어야 신경 흥분을 억제시키는 이 양약들로 잘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손상 회복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약이니까 같이 병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이 내용은 제가 한약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써보면 진짜 양약을 안 늘려도 되고, 양약을 저용량 또는 초기 치료한 약으로 그대로 세팅을 해서 관리를 계속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신경통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전에는 뉴론틴 한 일주일 먹으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군발성 두통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주를 먹어서야 겨우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재발했을 때 신경통 약을 3주나 먹어야 되네요. 이렇게 이제 점점 재발하고 낫는 기간은 길어지는 그런 신경통일 때 한약을 병행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약해진 신경에서 신경통이 자주 발생을 하면 신경의 회복력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신경의 회복력은 떨어져서 회복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흥분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약도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양약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발하는 신경통의 약의 종류가 늘어나기도 하고 용량도 점점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치료가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약을 병행을 해서 한약의 신경 회복을 돕는 그런 효능을 도와줘서 재발률을 떨어뜨리고, 일종의 이런 거예요. 감기 자꾸 걸리면서 그러면 한약 먹으러 오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려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경의 회복력, 신경의 면역력을 높여서 자꾸 통증이 빈발하는 거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건 한약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도 뒤에 한약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내성이 나타나는 경우, 당연히 이것도 이제 쓸 약이 없어지게 돼요. 점점 내성이 생기면. 그러니까 점점 새로운 약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약이 추가될 때마다 약표만 늘어나냐? 아니죠. 부작용 이슈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 내성이 나타날 때는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것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성을 회복하는 치료, 즉 한약으로 같이 병행을 하는 걸 권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신경통 치료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체중 증가, 소화기 불편 증세, 속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미치겠어요.
속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속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신경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신경통이 더 생겨요, 나중에.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졸려서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한다든지, 뭐 소근육이나 대근육 이게 쓰는 게 아주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운동을 못 하니까 근육 힘이 또 떨어지고, 근육 힘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들이 또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안 좋으니 이제 치료제를 더 늘리기도 어렵고 점점 줄여야 되는 경우에 한약을 보조해 가면서 약을 테이퍼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약을 테이퍼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조하는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지 않고 테이퍼링만 하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단 증상이 생기거나 테이퍼링 거의 성공할 때쯤, 거의 마지막 스케줄을 하고 있는 때쯤 갑자기 신경통이 막 극심하게 증가하면 자꾸 실패하는 거죠. 이러면 신경이 더 취약해지고 겁은 더 생기고 약을 줄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통과 그 동반 증상을 관리하는 한약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고 몸 컨디션을 유지를 해주면서 양약을 테이퍼링 하더라도 견딜 수 있게 견디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네, 한약을 같이 병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랜 신경통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이 삶의 질 저하에서 앞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재활, 뭐 심리치료, 운동요법 뭐 이런 것들을 권했는데 사실은 한약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오랜 신경통 환자들은 처음에 시작은 통증이었으나 장기화되면 우울, 불안도 같이 나타납니다. 물론 통증이 없어지면 없어질 우울이나 불안들이에요. 또 오랜 신경통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신경계 작용 약물을 함께 투약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약물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그 약을 중단할 경우는 또 극심하게 증가하는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가지고 점점 양약을 줄일 수 있게, 양약을 끊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통 오래 앓으신 분들은 저는 끊는 걸 목표로 하자고는 안 해요. 그냥 줄이는 거, 조금씩 먹어가면서 한약이랑 병행하면서 줄이는 거. 그러면 그래도 그 약이 용량이 줄면 부작용 훨씬 줄거든요. 뭐 주의력 떨어진다든지 졸리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운동 기능이 실조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훨씬 줄어드니까 씩씩하게 다닐 수 있고 업무 능력도 괜찮으면서 통증 관리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약이 들어가니까 기운이 나죠. 그래서 이 삶의 질 저하인 분들한테는 한약을 병행하면서 양약을 저용량으로 적은 가지수의 약으로 조절하는 걸 목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외과적 인터벤션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신경통에 한약을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수술 후에도 신경통이 다시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신경통을 유발했던 신경손상을 유발하는 그 체내 환경이 다시 형성되었을 거로 추정이 돼요. 뭐 신경손상을 유발하는 체내 환경은 되게 많아요. 뭐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혈류가 압박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럼 그 환경이 왜 다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있었던 사람은 또 생기기가 쉽겠죠. 어느 특정 부위에 산화 스트레스가 자꾸 쌓인 분이라든가 어떤 특정 부위에 혈류가 자꾸 압박이 된다던가 그럼 거기에 신경이 자꾸 손상이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또 옆에 근처 신경이 손상이 되면 또 신경통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한약 치료라든가 혈류를 좋게 하는 한약 치료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신경통을 치료하는 양약의 난제가 무엇일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약이 듣다가 점점 안 듣는다. 약의 종류가 늘어나서 부작용 위험도 높아진다. 결국 외과적 중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자는 계속 아파지고 더 심해진다는 거죠. 낫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신경의 흥분을 억제해서 신경통을 빠르게 제압하는데 제압이 이제 오래는 안 가지만 손상된 신경의 회복력이 있는 환자한테는 치료 효과가 좋아요. 아플 때 잠깐 뭐 뉴론틴 며칠 먹고 딱 잘 쉬고 나면 신경도 회복하고 통증도 억제돼서 반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회복이 돼요. 근데 너무 과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다른 병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통증이 잘 조절이 되진 않아요. 신경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좀 이제 그게 바로 이 양약의 한계가 되죠. 이 양약에 손상된 신경의 회복작용이 거의 없어요. 약간 있기는 있다고도 해요. SNRI 같은 약은. 근데 신경회복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 약효가 이제 점점 잘 안 나타나고 약들이 종류가 늘어나거나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이 자꾸 또 재발하게 되고 점점 더 효과가 없어지죠. 그래서 요런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약이 들어가서 어떻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 좀 치료 목표를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환자들한테 좀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